조선은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여왕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적 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은 이 땅에서 왕위는 오직 남성, 그것도 적통 왕자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영역이었죠. 여성은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고 그들의 역할은 내명부를 다스리고 후사를 잇는 것에 국한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장막 뒤편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보입니다. 왕위에 오르지 않고도 왕을 움직이고 권신들을 발 아래 두었으며 때로는 한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림자 여왕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철저한 남성의 세계였던 조선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예법과 절차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움직였고 왕을 정점으로 한 위계 질서가 공기처럼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왕비와 후궁들은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활동 반경은 왕의 침전과 자신의 처소, 그리고 내명부에 제한된 구역을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고 심지어 외간 남자인 신하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젖힌 가장 강력한 열쇠는 황 그 자체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선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웅장한 대전, 거대한 용상에 앉아있는 어린 왕은 수많은 노회한 대신들 앞에서 그저 작고 불안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때 왕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법적인 보호자인 어머니, 즉 대비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수렴청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대비는 어린 왕의 뒤에 발을 치고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국정을 처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을 돕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의 모든 권력이 발 뒤편의 여인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권력은 손에 넣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여인의 권력이라면 조정의 남성들은 그 권력을 예외로 인정하기보다 결함으로 몰아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여왕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첫째, 왕의 이름으로 움직이되 왕보다 더 단호해야 했고, 둘째, 자신이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에 더 교묘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볼 세 명의 여인은 같은 그림자 여왕이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피로써 문을 열었고 어떤 이는 오랜 기다림으로 칼을 갈았으며 어떤 이는 세계를 상대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피해 숙청도 마다하지 않았던 여인,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두 번째 계비였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를 이은 인종은 후사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좌에는 겨우 12살의 어린 왕이 앉게 됩니다. 명종입니다. 이 순간 조선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정왕후가 마주한 조정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왕인종의 외척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 그리고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 권력의 중심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조정의 공기는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문정왕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포가 맴돌았습니다. 어린 왕이 명분이 되어 역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는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끕니다. 명종 즉위식 날, 근정전은 화려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어린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뒤편 발 너머에 앉은 문정왕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들 중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문정왕후는 그날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문정왕후는 남동생 윤원영을 조용히 불러들입니다.
촛불 아래에서 길고 낮은 목소리로 오간 대화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 역사를 피로 물들인 거대한 숙청.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윤 세력은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문정왕 후는 이를 빌미로 즉각 숙청을 명합니다. 한밤중 의금부가 대갓집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고 비명과 절규가 한양의 밤을 갈랐습니다. 수많은 선비와 관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거나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 숙청을 통해 문정왕 후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어린 명종은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국정은 문정왕 후의 입에서 시작되어 윤원영의 손에서 집행됩니다. 윤원영과 그 일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권력 장악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가 진짜로 조정을 충격에 빠뜨린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조선의 국시는 억불숭요, 즉 불교를 억누르고 유학을 숭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 후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승려보호를 총애하며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 했고 도첩제를 부활시켜 승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종과 교종까지 다시 세웁니다. 유학자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양 도성안에서 왕후가 승려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은 당대의 질서가 뒤집히는 공포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문정왕 후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를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자신을 비판하는 사림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다시 짠 겁니다. 왕이 아니라 왕후가 국가의 이념을 흔든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문정왕 후가 진짜 그림자 여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문정왕 후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권력에 철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궁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노린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여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 후 김씨입니다. 정순왕 후가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신랑이었던 영조는 66,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나이 차이였죠. 심지어 그녀는 남편이 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보다도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당시 조정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노론은 사도세자와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어린 왕비를 들여 왕실의 미래 권력을 선점하려 했습니다. 즉 정순왕 후는 처음부터 선택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체스판 위에 올려진 순간 그 말이 어떤 수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순왕 후는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 조용히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예법의 흐름, 대신들의 말투,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어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오래 참고 가장 오래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개혁을 추진했고 정순왕 후는 대비로서 예우를 받으며 내명부의 어른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노론 벽파와 꾸준히 교류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맹수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개혁 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조정은 구심점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정순왕 후는 역사의 전면으로 나섭니다.
대왕대비라는 막강한 정통성을 내세워 즉시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어린 순조가 앉은 옥좌 뒤편,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순왕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조정의 정책이 결정되었고 노론 벽파는 그녀를 등에 업고 요직을 차지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남인계열 신하들을 숙청합니다. 여기서부터 조선의 공기는 다시 피비린내로 변합니다. 누구는 질서 회복이라 불렀고 누구는 개혁의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꺼낸 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남인계열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됩니다. 한양의 길거리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옥사는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순왕후의 또 다른 얼굴을 봅니다. 문정왕후가 즉시 피로 문을 열어 권력을 잡았다면 정순왕후는 오랜 기다림으로 칼을 갈아 결정적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승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는 조선이 점점 더 굳어지고 늙어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정왕후와 정순왕후가 싸운 전장은 궁궐 내부였습니다. 신하와 신하, 당파와 당파, 그리고 왕실 내부의 권력 게임. 하지만 다음 세 번째 여인은 전장이 궁궐 담장 밖으로 확장된 시대에 등장합니다. 바다 건너에서 밀려오는 외세의 파도. 그리고 그 파도 앞에서 조선의 운명을 걸고 줄타기를 해야 했던 여인. 세 번째 여인.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비로소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저 수많은 왕비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로 조선을 호령했습니다. 남편인 고종은 아직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년 군주에 불과했죠.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보고는 사실상 명령이었고 고종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명성황후가 선택한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밑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웁니다. 친족인 민씨 일가를 등용해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개화파를 포섭합니다. 깊은 밤, 그녀의 처소에는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드나들며 밀담을 나눕니다. 대원군의 귀에 닿지 않는 속삭임들이 점점 커다란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명성황후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도록 설득하고 흥선대원군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왕이 된 고종, 그리고 그 옆에서 조언하고 결정을 함께하는 명성황후.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그녀의 손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이전의 대비들이 겪은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궁궐 담장 밖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군함들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동쪽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권력 게임은 이제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게임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상대는 궁궐 안의 정적이 아니라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청나라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고 다시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과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복잡한 외교 게임을 펼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외세의 침탈 속에서 어떻게든 주권을 지켜내려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줄타기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한쪽이 발을 걸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줄 위의 사람입니다. 그 노력은 끊임없는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명성황후는 반란군을 피해 궁궐을 탈출해 피신해야 했습니다. 한여름 밤,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두운 산길을 넘어가는 왕비의 모습은 권력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처절함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때도 위기는 반복됩니다.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고 궁궐은 혼란에 빠집니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지만 그 순간부터 조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그 대가는 결국 나라가 치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상대해야 했던 가장 교활하고 잔혹한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일본에게 그들의 야욕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명성황후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과 군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자들이 담을 넘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베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머무는 건청궁 옥호로. 명성황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주권이 무너져 내리는 상징이었고 이후 조선이 겪게 될 기나긴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그림자 여왕을 모두 보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피해 숙청으로 권력을 증명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가문의 이익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개혁을 뒤집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명성황후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 줄타기를 하다가 비극으로 쓰러졌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쥔 권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 끊임없는 암투와 견제, 그리고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권력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삶을 짊어지는 무거운 굴레일까요? 문정왕후의 시대의 백성은 고통받았고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는 개혁이 후퇴했습니다. 명성황후의 비극은 결국 나라를 잃는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쟁취하고 지키려 했던 권력의 끝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 그림자 여왕들이 각자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내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결코 왕들만의 이야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왕들을 움직인 그림자 속에는 이처럼 치열하고 비극적인 여인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사의 전면에 나섰던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